안녕하세요. 70년 전쟁, 근대적 종합과 남겨진 그늘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게 된 서울대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의 이영석입니다. 쫄지 않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다윈이즘이 생물학 안에서 패러다임적 위상을 차지한 근대적 종합, 그리고 그 근대적 종합에 대한 비판을 가하는 확장된 진화적 종합, 줄여서 확장된 종합 사이의 오래된 논쟁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014년 10월 저명한 진화생물학자들이 학술지 네이처의 지면을 빌려서 한바탕 논쟁을 벌였습니다. 진화론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렐런드 등은 새로운 변혁이 필요하다고 찬성표를 던졌고, 레이 등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4페이지라는 짧은 분량이지만 이 속에서 이들은 서로에 대한 불신을 숨기지 않습니다. 변화를 요구하는 렐런드 등은 이제는 발생 과정이 진화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생겨나고 있으며, 여러 분과학문에서 독자적으로 수집한 연구 성과를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진화론 전반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근대적 종합만으로는 새롭게 알아낸 경험적 사실을 모두 포용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상황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대적 종합 지지자들은 자신들의 제안에 성실하게 논쟁에 참여하기는커녕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모종의 정치적 이유로 자신들을 탄압하는 것 같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근대적 종합을 옹호하는 레이 등은 확장된 종합 진영이 언급한 현상들이 전혀 새롭지 않고 이미 근대적 종합 안에서 포함되어 있었거나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포함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것들이 진화에 미치는 영향이 유전자 등이 미치는 영향에 비해서 너무나도 미비하기 때문에 무시했던 것들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관심을 받지 못한다고 투정 부릴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연구에 매진을 하는 것이 낫고, 더 많은 경험적 사실과 비판적 토론 기호를 제공할 수 없다면 다윈이 지렁이의 생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까지 40년의 관찰 기간을 가졌던 것을 예로 들면서 확장된 종합론자들이 너무나도 증거 없이 쉬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명망 높고 똑똑한 학자들이 서로를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게 만들었을지, 70년의 역사를 넘어서 21세기까지 이어진 논쟁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우선 근대적 종합과 확장된 종합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먼저 대략적으로 근대적 종합의 3가지 대전제와 확장된 종합의 4가지 주요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확장된 종합에 대한 근대적 종합의 과학 외적인 비판을 다룹니다. 이 발표에서 유전, 유전자, 되물림 혹은 선택과 같은 진화와 관련된 핵심어들에 대한 개념적 논쟁을 다루지 않는 이유는 첫째로 그것들에 대한 연구가 너무나도 방대하기 때문에 제 이 짧은 그 발표에서는 다 다룰 수 없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그러한 개념어들에 대한 논쟁이 그다지 효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뒤에서 이어서 소개하겠지만 근대적 종합 지지자들은 확장된 종합 지지자들의 의견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어서 근대적 종합의 성립 역사를 살펴보며 근대적 종합 역시도 스스로가 확장된 종합에게 가한 과학 외적인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보입니다. 다음으로 과거 근대적 종합 진영에 큰 위기감을 안겼던 분자 생물학의 공격과 현재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진화 가능성 개념을 둘러싼 논쟁을 살펴보면서 적어도 확장된 종합 진영이 근대적 종합 진영을 협상을 위한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근대적 종합의 3가지 대전제 중 1가지 이상을 확실하게 거부를 해야 하며, 그 3가지 전제 중에 그나마 완전히 무질서한 변이 전제를 수정하는 편이 수월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자 합니다.
우선 근대적 종합이 무엇인지 짤막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실 근대적 종합을 하나의 명제로 나타내기란 불가능합니다. 이미 1980년대에 과학사학자들이 지금 진화생물학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패러다임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밝혀내고자 했던 작업을 했지만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모두가 서로 다른 의미로 근대적 종합을 언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근대적 종합을 지지하는 진화론자라면은 진화는 유전자 중심적 과정이고 돌연변이는 무작위적으로 일어나며 적응은 자연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세 가지 전제에는 동의를 할 것입니다. 또한 근대적 종합은 진화 가능성을 시간의 경과에 따른 유전자 분포의 통계적 변화량으로 정의합니다. 집단 유전학을 언급하지 않고서는 진화에 대한 그 어떤 주장도 무의미합니다. 유전자 집단의 유전자 집단에 생기는 빈도 변화가 곧 진화이며 모든 진화는 사소한 유전자 변이의 누적으로부터 기인합니다. 유전자가 자연 선택을 통해서 인구학적 변화를 집단 내에서 인구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 그 자체가 곧 진화라고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하디-바인베르크 방정식은 세대 교체가 반복되는 와중에도 한쪽이 다른 한쪽을 그러니까 형질 A와 B가 있는데 발생 빈도 P와 Q를 알고 있을 때 어째서 열성인자와 무성인자가 빈도가 달라지지 않는지를 설명합니다. 만일 이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식의 평형이 무너진다면 그러니까는 이 좌측에 있는 계산값이 1이 되지 않는다면은 유전자 빈도의 변화가 일어났고 곧 진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디-바인베르크 방정식의 적합도를 추가한 방정식이고요. 프라이스 방정식은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 사이에 어떤 형질의 빈도가 어떻게 달라질지를 방정식으로 나타냅니다. 그 외에도 돌연변이, 유전자 부동, 진화 가능성의 영향 등을 수학적 방정식을 통해서 나타냅니다. 하지만 진화생물학, 통칭 이보디보, 그리고 발생학적 가속성, 포괄적 대물림, 니치 구성주의는 근대적 종합의 전제를 따르지 않습니다. 우선 이보디보입니다. 발생과 진화의 관계성을 탐구하는 이보디보는 집단 간 또는 종 간 표현형 차이를 발생 과정의 차이를 들어 설명합니다. 발생 중 특정 유전자가 작동하는 시간, 장소, 또 조합에 따라서 표현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발생 메커니즘이 변이의 성격,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 있는 물고기가 아프리카 탄자니아 국경 근처의 말라위 호수와 탄가니카 호수에 사는 시클리드 물고기의 종류들인데요. 보시면 이 물고기들은 적어도 20만 년 이상 서로 따로 떨어져서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서로 완전히 다른 환경적 이벤트를 겪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근현종끼리 턱의 모습이 굉장히 유사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처음 시작할 때 발생학적 차이가 있다면 이 발생학적 차이가 진화 가능한 선택지, 그러니까 진화 가능성을, 유전 가능성을 제한하기 때문에 유전자 돌연변이는 완전히 무작위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근대적 종합의 첫 번째 전제, 유전자 돌연변이는 완전히 무작위로 발생한다는 전제와 모순됩니다. 또 발생학적 가속성, 줄여서 가속성은 주변 환경에 따라 유기체가 표현형을 바꾸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동일한 개별 유전자는 다른 환경과 조호했을 때 다른 표현형을 생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그림에 있는 엘리게이터가 알이 놓여 있는 수온에 따라서 암수의 성별이 결정되는 것, 또 물벼룩 주변에 있는 포식자의 개체수에 따라서 그 형태를 달리하는 것 등이 가소성의 예시에 해당합니다. 이 특별한 능력은 주변 환경에 따라서 더 적합한 표현형을 갖추도록 진화한 적응의 산물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이를 고전적인 가소성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확장된 종합층은 적응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획득한 가소성뿐만이 아니라 반대로 가소성이 진화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능동적 가소성도 고려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안정된 환경에서 특정 표현형으로의 수능이 지속해서 반복되면 결과적으로 표현적 수능이 유전적 수능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가소성이 발현되는
발생학적 메커니즘에 따라서 진화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더는 진화는 무작위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포괄적 대물림과 니치 구성주에 대해서는 짤막하게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포괄적 대물림에 따르면 유전자 외에 대물림 물질들이 존재를 합니다. 메틸기, 히스톤, X염색제 불황성화, 게놈 임프린팅, 또 이제 세포 기억 같은 것들이 유전자와 함께 다음 세대로 대물림이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니치 구성주의는 이제 유기체가 자신의 생존에 적합하게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는 활동을 의미하는데요. 기존의 근대적 종합에서는 그렇게 변화시킨 환경이 유기체를 둘러싼, 그러니까 유기체가 진화하기 위한 배경으로서의 역할 정도에 머물렀던 반면에 확장된 종합에서는 그러한 환경과 유기체가 서로 공진화하는 모습을 포착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내용을 전제별로 정리해서 두 진영의 입장 차이를 보면, 첫째, 돌연변이는 완전히 무작위로 일어난다는 주장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 확장된 종합은 발생학적 시스템이 매우 정교하게 작동해서 환경적 변화에 적응의 요구에 기능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발생학적 치우침, 표현형의 축적 등을 통해서 무작위적인 돌연변이가 기능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 유전자 중심주의에 대해서는 후생적, 생리적, 생태적, 사회적, 문화적 대물림이 가능하다라고, 물론 이제 학자들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주장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확장된 종합은 자연 선택뿐만이 아니라 유기체의 형태, 발생학적 환경 등도 적응을, 변이를 선택하는데 작용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두 진영 사이에서 입장 차이가 있는데요. 근대적 종합주의자들은 확장된 종합을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반응이 무시하거나 흡수하거나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확장된 종합에 대해서 가장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 학자는 생물학자인 마이클 린치입니다. 그는 확장된 종합이 드는 예시라고는 그 주장이 이해하기 모호하고 증거의 절대적 수도 부족하며 이미 과거에 오류로 밝혀진 것들을 다시 캐내고 있다고 비판을 합니다. 현직 유전학자의 입장에서 그는 과학 철학자와 같은 외부 인사들이 주체가 되어서 근대적 종합을 공격하는 것은 헛된 쳇바퀴를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며, 단지 생물학이 너무나도 복잡하기 때문에 근대적 종합을 재구성해야 된다는 주장은 창조론과 거의 같은 수준의 헛소리라고 정말 크게 비판을 합니다. 린치는 시대마다 근대적 종합이 변화해 온 양상을 보면은 결코 이제 확장과 같은 주장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집단 유전학이 반세기 넘게 시작된 오래된 학문이긴 하지만 항상 근대적 종합은 생물학의 발전과 함께 10년 단위로 드라마틱한 성장을 이뤘습니다. 1950년대에는 단백질 시퀀스, 1960년대에는 단백질 구조, 70년대에는 리보솜 RNA 메커니즘, 80년대에는 유전자 시퀀싱 메커니즘, 그리고 90년대에는 게놈 프로젝트까지 진화 생물학은 집단 유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적절한 분석법을 구현해내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현상을 해석해냈습니다. 또 다른 생물학자 존 웰치는 확장된 종합 옹호자가 과학 외적인 이유로 근대적 종합을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그는 명망 높은 학자들이 진화 생물학을 끊임없이 비판한 이유는 근대적 종합이 불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근대적 종합이 다루는 생물학 자체의 특징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주장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우선 용어 사용에서 빚어진 오해입니다. 진화 생물학이 다루는 범위는 너무나도 넓기 때문에 그 관련 논문들을 다 읽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부 전공자들은 각자의 세부 전공과 관련된 논문만을 읽고 그 세부 전공과 관련된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용어적인 오해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심지어 확장된 종합으로 한데 묶이는 진영조차도 서로가 서로의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비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잦은 예외 사례와 새로운 발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생물학 현상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잘 정립된 이론이나 법칙이다 하더라도 항상 예외 사례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새로운 사례가 생겨났으니까 지금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라는
주장을 너무 쉽게 한다는 겁니다. 또한 행위자 가설을 선호하는 태도나 마지막으로 학자로서의 명예욕 또는 펀드를 많이 끌어올려는 욕구 같은 게 확장된 종합론자들을 움직이고 있다고 비판을 합니다. 웰치의 비판에 대해서 즉각 응수를 했는데요. 그나마 좀 온건한 확장된 종합론자로 꼽히는 필리우치는 서로가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있고, 지금 여기 보이는 사진이 알덴베르크 모임이라는 곳인데요. 16명의 진화학자들이 1년에 2번씩 오스트리아에 모여가지고 캠프를 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들은 이제 서로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고 서로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며, 탱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웰치의 비판을 인정을 합니다. 자신들이 70년 동안 계속 두들겼지만 제대로 된 성과를 얻지도 못했고 확장된 종합의 주장이 뭐 람마르크식의 후생 유전학이라든지 혹은 목적론적인 설명이라든지가 사람들한테 더 매력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적 종합 역시 위와 같은 지적으로부터 결국 자유로울 수 없다고 물귀신 작전을 씁니다. 그는 확장된 종합과 마찬가지로 근대적 종합 역시 그 성립 과정이 온전히 과학적이지 않았음을 보면 근대적 종합에도 확장된 종합에 제기된 비판이 그대로 해당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대적 종합의 등장은 근대적 종합의 선지자로 꼽히는 이제 도부잔스키, 마이어 그리고 심슨이 주도한 일종의 거대한 이벤트였습니다. 19세기 말 다윈이 종의기원을 출판하면서 진화론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학설이 등장을 합니다. 당시 세포학, 유전학, 발생학 등의 학문이 각자 독립적으로 실험, 기술, 관찰 영역을 발전시켰습니다. 근대적 종합은 피셔와 라이트의 집단 유전학적 수학 모델을 통해 멘델주의와 다윈주의를 통합시켜서 유전학과 관련된 다른 분과 학문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계적인 수학 모델을 제공을 했습니다. 진화 생물학자들은 이 생물학 버전의 뉴턴 체제를 크게 환영했는데요. 당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진화를 연구하는 기관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또 다양한 펀드가 필요했고 대학에서 학계 개편 시에 발언권을 얻기 위해서라도 어떤 통일된 생물학적인 가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때 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근대적 종합이 잠재적 합의로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대적 종합의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제외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대적 종합이 제자리를 잡기 전에 이미 독일 종합으로 불리는 지금의 확장된 종합과 비슷한 주장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근대적 종합과는 달리 다수준 선택설, 다중인가설 등을 포함하는 더 큰 종합이었습니다. 단속 평형설, 니치 구성주의, 후생 유전 같은 것도 이미 그 시대에 개념이 있었습니다. 근대적 종합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러한 연구 성과를 종합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첫째로 근대적 종합은 경험적 증거에 근거한 가설이 아니었습니다. 근대적 종합의 방법론은 통계적 방법으로 진화론의 세계를 수용할 수 있다는 형이상학적 전제, 그러니까 수학적 전제를 받아들입니다. 이때 그 통계적 대수에 해당하는 대상이 바로 유전자입니다. 근대적 종합은 대물림, 발생, 변이, 선택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진화의 공통 단위가 존재하리라는 형이상학적 전제를 세우고 그러한 가상의 대상에 유전자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라마르크식의 후생 유전의 증거는 없었고 다윈 멘델식의 유전자와 관련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근대적 종합이 유전자 중심으로 뭉쳤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당시에는 그 둘에 대한 어떤 증거도 확실치 않았습니다. 둘째로는 이제 근대적 종합은 수학적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근대적 종합은 모든 진화적 현상을 집단 유전학이라는 이름의 유전자 동력학을 통해 설명합니다. 이 수학적 모형을 이용하면은 집단 속에서 유전학 빈도의 변화를 예측하고 모사하고 새로운 과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유전자를 기본 단위로 삼는 정제된 수학적 체계를 갖추면서 자연스럽게 발생적 맥락, 니치 구성 등 비유전자적 진화 요인이 자연스럽게 종합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따라서 과학 외적인 동기가 작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확장된 종합 측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확장된 종합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과학 외적인 이유 때문에 근대적 종합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근대적 종합에서 떨어져 나온 각 분야는 그 다윈의 그림자 속에서 수십 년에 걸쳐서 차곡차곡 경험적 증거들을 축적해 왔습니다. 형이상학적 전제와 수학적 편의성 때문에 무시하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 이제 쌓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추가적인 경험 연구가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화론은 근대적 종합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대적 종합의 오만함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지만 근대적 종합 지지자들은 크게 동의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승리의 역사로부터 나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근대적 종합은 외부의 공개에 시달렸지만 단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습니다. 뭐 굴드도 그리피스도 또 노악 등도 모두 잠깐 근대적 종합에 관한 화제를 붙였지만 성공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웰치와 린치를 비롯한 근대적 종합 진영은 이번에도 역사가 반복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이 논쟁을 중재할 신마리는 경험 연구가 아니라 개념적 논쟁이 쥐고 있습니다. 이 논쟁의 독특한 점은 두 진영이 경험적 증거에 대해서는 서로 동의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그렇습니다. 서로가 이야기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진영은 현재 주류 이론인 근대적 종합이 새로운 발견을 모두 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개념적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대적 종합은 결정적 증거를 요구하고 있고 확장된 종합의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그들의 주장을 기각하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적어도 근대적 종합 진영의 위기감을 안기고 그 둘 사이에 건실한 토론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저는 그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우선 과거에 딱 한 번 근대적 종합 진영이 큰 위기감을 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분자 생물학의 침공이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현대 확장된 종합 진영에서 가장 큰 기대를 받는 진화 생물학, 진화 가능성 개념이 어떻게 근대적 종합의 전제에 충격을 가한지 살펴보겠습니다. 10분, 5분이군요. 많은 추가적인 근대적 분자 진화 생물학의 창시자들은 적극적으로 MS와 자신들의 차이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근대적 종합과 자신들의 입장을 대조하고 비교하며 진화론까지도 분자 생물학의 우선 아래 포섭하려고 했는데요. 마이어와 도브잔스키는 그들의 논문이 나온 그 바로 다음 해에 그에 대한 반론을 사이언스지에 제출을 했습니다. 마이어는 이제 서로가 각자의 영역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주장했고요. 도브잔스키는 분자 수준의 제한적 설명과 유전자 수준의 제한적 설명이 서로 다른 레벨이고 분자 수준의 변화는 단백 기능과 무관하기 때문에 생리적 행동 수준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분자 생물학의 근대적 종합 침공 사례는 확장된 종합이 근대적 종합을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중요한 힌트를 제시합니다. 분자 생물학은 근대적 종합의 완전한 대체를 주장하는데요. 반면에 확장된 종합 지지자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유전자 중심주의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생물학자들이 일부 극단적인 학자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유전자가 그래도 다른 비유전자적 물질들보다는 진화에서 더 특별한 역할을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근대적 종합 지지자는 유전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다지만 다른 비유전적 물질들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진화 가능성 개념은 이제 도킨스가 1988년에 설명해서 유명세를 탔는데요. 진화 가능성을 한 줄의 명제로 정의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많은 정의들이 있고요. 필류치는 이거를 크게 상속 가능성, 진화 가능성, 혁신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진화 가능성은 근대적 종합의 패러다임에 수납되지 않습니다. 비록 메나 스미스 등이 이미 변이가 무장애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예견을 하긴 했지만 여러 면에서 근대적 종합의 진화 가능성과 확장된 종합 또는 이보디브의 진화 가능성은 차이를 드러냅니다. 특히 이제 새로움과 강건성에 대해서 서로가 다른데요. 새로움은 근대적 종합은 형태학적 새로움, 그러니까는 어떤 종이 그 한 종 안에서 다른 개체와 차별점을 갖는
그런 가능성 정도로 생각한 반면에 발생학적 새로움은 그 종에서 다른 종으로 변화할 때 발생학적 단계가 그 가능성을 제한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가능성에 관해서도 근대적 종합은 이제 어떤 돌연변이가 일어났을 때 그 돌연변이가 치명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돌연변이를 없애는 쪽으로의 진화를 억제하는 방향이었다고 하는 반면 발생학적 가능성은 그 제한이 커널로, 그러니까 빠른 도로로서의 역할을 해서 더 빨리 진화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발생학적 진화 가능성은 적응일 수도 있고 또는 부산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적응으로서는 어떤 환경이 딱 변화했을 때 유전 가능성이 높은 개체를 그렇지 않은 개체보다 자연 선택이 선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환경에 노출됐을 때 더 빠르게 진화할 수 있는 개체는 그 그 종의 개체 수가 모두 멸절하기 전에 새로운 그 적합도를 찾아내서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진화 가능성은 진화를 위한 적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진화 가능성은 적응이 아니라 다른 진화 중 얻어진 부산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듈화를 통해서 효율적인 적응을 이루어질 때 모듈성을 추구하는 결과 의도치 않게 진화 가능성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를 만들어라고 하는 모듈과 무엇을 몇 개 만들어가는 모듈이 있으면 이 두 모듈을 사용해서 다리를 몇 개 만든다라는 기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이 다리를, 그러니까 무엇을 몇 개 만들어가는 모듈을 사용해서 더듬이나 날개를 만들 때도 여전히 개수 모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무엇을 몇 개 만들어가는 모듈에 어떤 식으로든 변이가 발생하면 다리 개수가 다른 다지동물로 진화할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와 같이 부산물로서 탄생하더라도 발생학적 새로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이 변함이 없고, 진화 가능성이 적응의 산물이든 단순한 부산물이든 간에 발생학적 제한을 제공하고 진화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근대적 종합과 확장된 종합의 갈등은 개념적 논쟁입니다. 근대적 종합의 대부로 불리는 마이어도 모든 것을 근대적 종합으로 설명하는 환원주의에 대해서 예전에 얘기했던 창조론에서의 창조자의 손이 자연 선택으로 바뀌면서 거의 종교적 믿음이 됐다고 비난한 것처럼 근대적 종합은 지금까지 그 어떤 공격에 대해서도 철옹성처럼 버텨왔습니다. 근대적 종합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스펀지입니다. 과거 분원자 진화학처럼 근대적 종합의 핵심 전제를 뿌리부터 공격하지 않는 한 근대적 종합 지지자는 확장된 종합 지지자의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역사에서 여러 번 반복했듯이 그들의 주장을 흡수하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대적 종합과 건실한 협상을 벌이기 위해서는 유전자 중심주의, 완전히 무질서한 변이, 자연 선택을 통한 적응이라는 세 가지 전제 중에 한 가지 이상을 논파해야 합니다. 이 중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선택지는 저는 완전히 무질서한 변이를 부정하는 선택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보디보 연구를 통해서 유전 가능성이 실제한다는 증거를 충분히 축적한다면 근대적 종합은 유전 가능성이 적응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유전 가능성의 작용 메커니즘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발생학적 맥락이 진화론에 깊숙하게 파고들 것입니다. 진화와 발생은 상호 우전적이며 따로 떼어낼 수 없다는 헐의 믿음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는 것은 그 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